네, 금전이나 원한 관계, 치정, 그 어떤 이유라도 사람의 목숨을 뺏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인범들은 종종 범행 직전에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만의 범행 동기에 사로잡혀서 평생 후회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동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광주시 북구에서 17살 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태권도장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부모가 태권도장에 전화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에서 돌아온 답변은 방금 운동을 마치고 나갔다는 것이었죠. 이 종적을 감춘 아이가 이튿날까지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아이의 모습이 담긴 실종 전단까지 만들어서 아이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종 엿새 만에 부모 곁으로 돌아온 아이는 전남 담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신에서 타살임을 단정할 수 있는 상처가 발견됐죠. 이제 경찰 수사는 소년을 살해한 범인을 추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광주에서 사라진 아이를 담양에서 살해한 범인의 정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범인이 털어놓은 이런 끔찍한 범행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태권도장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사건 발생 당일부터 범인 검거까지 좀 시간 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로 돌아가야 되나요? 이게 2009년 6월 4일입니다. 네. 2009년 6월 4일 밤 8시 30분경인데요.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40대 남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11살 먹은 초등학생을, 그 남자아이를 추돌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가 쓰러졌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승합차에 태우는 걸로 이제 거기 현장에서는 종료가 됐고요. 네. 사실상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지점은 아이의 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사고 발생 날은 2009년 6월 4일, 사건 장소는 광주 북부입니다. 이 남성은 그러면은 교통사고를 내고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이죠. 네. 밤에 10시 30분쯤에 술자리에서 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지인한테 네. 아이를 죽이고 산에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운전자가요? 예, 운전자가. 그러니까 지인이 듣기로는 이거 허풍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이를 죽이고. 너무 황당한 얘기. 그렇죠. 그런데 그 지인은 그 근처니까 지나다니다가 저걸 프랜카드를 본 겁니다. 실종자의. 그러니까 이제 실종자 부모가 건 거죠. 이게 실종됐으니까 신고해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경찰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이게 뺑소니 사고 있었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건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찾고 있는 교통사고를 당한 그 아이가 이 남성이 살해했다고 얘기한 그 아이가 맞을까요? 일단 이 남성을 조사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서로 연행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이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경찰에서는 그럼 계속 부인을 했던 건가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그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40대 남성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낸 교통사고로 아이가 차에 치여서 숨졌다. 아하. 그래서 겁이 나서 시신을 야산에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다가 네.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고가 아이의 사망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살해 자체를 부인을 하다가 부인하다가. 교통사고 때 아이가 즉사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신고를 했었어야죠. 왜 아이를 태우나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즉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면 그 차에 분명히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 안에 분명히 충격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차량에는 그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자, 이 남성의 말이 확실히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 이제 부검을 했죠. 그랬더니 이 남성이 쏜 낙탄 6발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4발이
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이 됩니다.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총상에 의한 그렇죠. 살인이었던 그래서 거예요? 네 발을 꺼냈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두 발이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여섯 발이 그러니까 발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가 7군데 있었는데 옆구리라든지 가슴, 귀, 다리 이런 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서 예.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부검 결과를 그래서 내밀었더니 이 남성은 네. 뭐라고 하나요? 여기서 또 교활하게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차피 내가 아이를 추돌해가지고 아이를 내 차에 태워보니까 아이가 계속 신음하면서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더라. 그래서 그냥 본인이 살해를 했다. 더 이상 이제 회생불능 상태로 교통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살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났으면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왜 살해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상태가 이 사람의 경우 이 진술을 거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7군데의 총상이 있는데 이게 다 달라요. 옆구리, 귀, 또 가슴, 다리면은 이거는 정지 있는 상태에서 쐈다는 게 아닙니다. 이동하는 상태에서 쐈다는 것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은 이 사람의 말은 진실이 아니죠. 아, 그러면 이 전체가 사실은 동기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서 한번 거짓말을 또 한 전력도 있고 지금까지는 또 심하게 다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살아난 것을 보고 총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이었나요? 이 운전자가 11시 30분쯤에 자신의 지인에게 자신이 아이를 살해해서 야산에 버렸다라고 진술했잖아요. 그로부터 3시간 전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이 나옵니다. 바로 교통사고가 난 당일 저녁에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발견됐던 거죠. 지금 보신 모습이 CCTV 영상 속의 그 40대 운전자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지거나 숨지기 직전의 상태였다면 그 어린아이가 당연히 중상이고 외상도 보이고 뭐 들꺼대 실려온다라든지 그랬을 텐데 네. 당시 병원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 숨진 어린아이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골절이라든지 눈에 띄는 외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올 때만 해도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병원이 진료 시간이 이미 끝난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제대로 걸어 다니고는 있지만 내부에 있을지 모르는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상처들을 확인하려면 MRI 검사가 필요한데 MRI 검사를 이 병원에서는 할 수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겠다면서 아이와 운전자가 병원을 떠나는 모습까지 CCTV 영상에 찍히면서 네. 이 용의자의 주장, 그러니까 이미 아이의 상태가 치명적이었다,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다라는 주장이 완전히 뒤집히는 물적 증거가 아니, 발견됐던 거죠.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면서요. 지금 멀쩡하게 걷는 초등학생의 CCTV가 공개가 됐으면은 저렇게 멀쩡한 아이를 살해했다는 건데 혹시 그렇죠. 목격자도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저것과 그 부합하는 그런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교통사고 현장, 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목격담입니다. 네. 먼저 그 상점 주민이 사고 당시 아이가 머리에 피를 조금 흘렸지만 멀쩡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사람이 차에 태우고 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니까 병원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여고생이 있었어요. 네. 그 여고생이 또 진술을 하기를 초등학생이 차에 치인 뒤에 잠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차에 치거나 정신이 없으니까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도로 옆으로 인도로 걸어갔다. 본인이 일어나서 걸어갔다. 부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CCTV에 찍힌 것과 아까 병원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을 CCTV 앞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이 남성에게. 그땐 이제 할말 진짜 이제는 할 말 없죠. 그동안은 아이가 거의 사망한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본인이 살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경찰이 가서 목격자 조사 그다음에 CCTV 영상을 추려가지고 와서 봐라 멀쩡한 사람이었지 않냐 하니까 이제는 이제 비로소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당일날 소주 4병과 맥주 3병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두려워서 내가 이런 거짓말을 그동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살짝 다친 아이를 차에서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살해 이유가 정말 황당하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40대 운전자 사고를 냈을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게다가 면허도 없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거죠. 이 범행 4년 전에 2005년에 이미 술을 마시고 음주 단속에 적발이 돼서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7년 7월에는 이 면허가 취소돼서 또 무면허 상태였는데 다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응시 자격 자체를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주와 무면허를 이제 인한 그 면허 취소가 3년 복권되면서 이 초등생을 친 사고가 이제 2009년 6월인데 3개월 뒤면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걸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3개월 뒤에 면허를 딴 뒤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운전을 했고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 보니까 이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면 영원히 운전면허를 못 딸 수도 있겠다. 처벌이 두려워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건데요. 경찰 진술에서 너무 당황해서 평생 후회할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미 뭐 후회를 하기에는 때늦은 상황이었죠. 아니 이유를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음주운전 사실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뭐 뺑소니까지 치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살해까지 한 거는 정말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뭐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차장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죽이게 된 것은 나의 생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물론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본인의 변명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명백히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알코올성 블랙, 가는 말은 알코올을 먹은 다음에 사실은 특정한 심리 상태가 바뀌어서 어떤 특정한 범죄를 한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지금 한 부분을 같이 보고 사실은 분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일방적인 주장이고 정확한 원인은 그렇죠. 예. 아직 확언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뭐 지극히 이기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잘 아시다시피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2009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상 공개가 그 대상은 당시에 아니었군요. 없었던 겁니다. 네, 신상 공개 대상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이제 현장 검증을 할 때 주변에 몰려왔던 뭐 이 주변 그 주민들이나 유족들이 마스크를 벗기라고 막 아주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는데도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로 계속 현장 검증을 했었죠. 아마 이 사건이 그 조두순 사건에 이어서 신상 공개를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잔혹하고 또 아동에 대한 어떤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때 또 그 사형제도에 대한 그런 어떤 존치의 필요성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고요. 네.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나중에 반성한다는 것 때문에 무기징역이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검찰은 뭐 사형을 구형했는데 결국에는 네, 무기징역이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 당시 재판부가 이 범행한 뒤에 초동 수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무기징역이 선고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음주운전으로 시작한 40대 남성의 범죄 행각,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